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사상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99페이지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중기의 어느 성리학자가 쓴 이기 심성론에 관한 주장의 일부다. 이 성리학자가 사단 7종 논쟁을 거치면서 이기 심성론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제기한 주장을 쓰고 당시의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형성된 이 성리학자 사상의 특성을 쓰시오. 근데 이거 너무 발문에 문제 단서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2항과 2위 중에 둘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초반부터 나오죠. 그 한자를 잘 보면 자,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 불상리가 나오죠. 예, 이기 불상리. 그럼 이기 불상리를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딱 보면 한문 전체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 앞부분만 구별을 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인물과 같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까닭은 니의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니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은 니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에서 단서가 있죠. 이거는 기발만 인정하는 거죠. 기발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기가 온전하며 니 또한 온전하니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니가 아니고 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기발 이승 1도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통 기국론도 답으로 해줄 것 같아. 예. 엄밀히 말하면 기발 이승 1도에서 그 기발만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있는데 이통 기국론도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기는 온전하며 니 또한 온전하니 온전하게 된 것은 니가 아니라 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제대로 발현하려면 그 당시 이제 니가 제대로 발현하면 기가 온전해야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또 이통 기국론 내용도 같이 있어요. 끝문장에. 그래서 제 생각엔 두 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발 이승 1도설이지만 이통 기국론 그 밑에 문장에 해석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사상의 특성을 보면, 자, 이해 사상은 현실 정치에 많이 개입을 했죠. 그래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한 개혁가의 입장에서 상대적 기의 기능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개혁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또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88번 문제 볼까요? 네, 88번. 88번 문제를 보면요. 잠깐만, 이게 답안이 약간 이상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 88번 문제 보면, 거기 87번 적혀 있는 게 이제, 그게 원래 88번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는데 87번 문제고, 답안이 이렇게 맞아요. 이게 문제가 거꾸로 됐는데, 87번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다음 장을 읽고 답안 작성의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건 청명도설이라고 했는데, 청명도설 관련돼갖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이제 처음 소개할 때, 그 성리학의 내용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 항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걸 또 기대승이 또 태클 걸고, 그 다음에 또 이의가 이렇게 기대승 입장을 지지하면서 사단 7정 논쟁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뭐 이는 본래 하나인데 그 덕은 넷이 되는 것이 어찌인가 쭉 하면서 이는 태극이다 하고 그 줄침 부분을 보면 고로 하늘은 한 이치에 만문을 명하고 만문은 각각 한 이치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번에 있는데 자료 B번을 보면 자, 이와 기는 서로 섞이고 융합되어 있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상리죠. 지금
그러면 자료 A번호가 자료 G번이 있는데 자료 A는 정지훈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자료 B번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의사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자 그럼 기획과 관련된 사상과 이론 내용을 두 주인을 쓰고 이거에 대한 당시에 이론을 주장했던 사림대 입장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제가 말을 잘못해. 거기 청량도서는 제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정지훈의 청량도서가 아니라, 보니까, 거기 정지훈에 의해서 이제 관련된 것들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항이 주장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헷갈렸어, 아까 아침에. 다른 사람하고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청량도서는 정지훈이 이제 했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박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완과 이의사상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면 되고 자 하여튼 기획의 사상은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 이발 기술설이죠. 그래서 모든 사마는 각기 근한 까닭을 가지고 있고 당연한 원리는 이가 3월 이전에 길을 앞서 있고 이가 움직였다 거기에 길을 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요 내용들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사림인들의 입장을 이제 보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사림인들은 어떤 입장이죠? 훈척 정치와 투쟁 과정에서 이해 자발성과 도덕적 함량을 강조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사상가 입장을 보면 자 그 사상가 입장은 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의 사상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통기국론이나 이기불상리, 이런 거, 이통기국론, 그 다음 기발 이승 일도설,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사림적 입장에서 이제 보면, 그때 사림의 입장은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장하는 개혁과 사림의 입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주 B번 신하의 역할은 뭘 써야 되겠어요? 성악 지표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하가, 혁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항하고 다르죠. 이항은 단순히 권유만 하죠. 소극적 역할에 머문 데만 해서 그냥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A하고 자료 B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자료 A 부분은 정지훈의 청룡도서에다가 잘못 착각해갖고 제가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항이 주장한 거야. 이거는요. 예, 똑같은 책인데 다른 책인데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각각 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뒷 내용을 이제 볼게요. 불교와 이제 민간신앙 부분을 볼게요. 불교의 민간신앙은 시험이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돼 있었어. 예, 불교 정책 부분에서. 자, 태조 때는 도첩제를 실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이 도첩제는 주요한 것은 조선시대 처음 실시한 제도는 아니에요. 언제 실시했냐면 고려 후기 때부터 충자로 돌린 왕대부터 실시했어. 왜냐면 너무 승려들이 많으면 면세 면허 특권이 많으니까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억불 차원보다는 좀 국가 재정 차원에서 이제 실시했던 제도인데 태조 때는 억불 차원에서 거기 더 붙였죠. 그리고 태종은 궁중의 불사를 폐지하고 사원제순을 몰수하고요. 재산을 몰수하고 사원을 축소했고 세종 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선정과 고종의 양쪽을 통합을 하고 사찰을 축소하고 승려와 토지를 축소해서 사원적은 존속했지만 하여튼 많은 이제 뭐냐면 사찰들을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조 때는 배벌 정책을 외면했죠. 그래서 이제 세조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숭불 정책 실시했다고 했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승 유명한 승려들과 고유하고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석고산지와 같은 것들 불소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경층사지 10층석탑에 영향을 받아서 원각사 10층석탑. 그래서 경층사 10층석탑과 원각사 10층석탑은 한묶음 묶을 수 있죠.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아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고요. 명종 때는 문종왕후가 이제 불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승가를 부활했어요. 승가는 그 앞에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된 거야.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 했지만 그때 이제 승가에서 서산이나 사명대사 같은 유명한 사람도 이제 학교가고 그랬거든요. 요때 명종 때 유명한 승려가 누구예요? 보호죠, 보호.
예, 보호는 그 고종 말기 때 보호가 아니라 요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도초체 자체를 폐지해서 유교주의 심화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명종 이전에 선종이 되죠. 이게 원래 순서가 명종이 그 다음이고, 그 뒤에 있는 거고, 성종이 그 앞부분이잖아요. 예, 좀 순서가 잘못됐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불교를 진짜 싫어하는 왕도 있었어요. 성종이라든지 그 태종은 진짜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억불 정책을 했지만 뒤에서는 개인적으로 믿는 왕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 사람이 이제 태조라든지 세종 같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세종은 대놓고 이제 뭐냐면 불교 숭배했고,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그 공주도 죽고 자기도 몸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나 내불당 만들어 거기에다 이제 불교 불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태조는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해암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쫓겨난 그 왕에 물려난 다음에 거기에서 거의 살았고, 예. 그래서 불교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억불 정책을 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은 왕들이 상당히 많았다. 조선시대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불교가 탄압하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명맥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왕실 불교서 유지했다. 왜냐면 이제 국가가 이제 통제했지만 왕실 차원에서는 또 왕실의 왕년과 그 다음 왕조의 명복을 믿는 역할은 유교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실 불교가 유지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원전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은 유지했는데, 왜냐면 불교가 예전부터 많이 믿어왔잖아. 특히 이제 민각, 왕실의 부녀자 중심으로 많이 믿었어. 그래갖고 그 조선시대 때 그 불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많이 믿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 돈 많은 여자분들이 와갖고 시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처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거기 사찰에 가보면 여자 승려, 그러니까 여자 그 신도들 되게 보살님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보살님이었어. 예전에. 원래 보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종교적 기능도 있죠. 유교는 종교적 기능이 없잖아. 사후세계의 어떤 명복을 믿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명맥이 유지가 있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헌을 냈고, 그래서 이때 조선전기 때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좀 약간 풀어주는 분위기가 돼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초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숭례 억벌 정책이나 군정 확보 차원에서 이제 특히 성종 때는 아예 도첩 자체도 폐지했어요. 승려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저번에 설명했죠. 군역이 점점 보법이 실시되면서 군역이 뭐가 됐어요? 요역화되고 요역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승려들 동원해갖고 강제시킨 거야. 강제시킨 것보다는 애들 동원해주고 이제 시키고 대신에 도첩을 발행해주겠다. 승려되는 거 허락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번 하겠다고 이제 몰려든 거죠. 왜냐면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되고 승려가 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너도 평생 동안 면역권과 면세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승려들 동원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잘 안 됐어요. 성종의 정책은.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과학기술 발달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예전에 이제 청산 열차 분야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천문 관측기구, 앙부일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조선 초기 때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왜 과학기술이 발달됐냐? 그 시대적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고려 말기 때 상황이 계속 연속돼 있었죠. 그래서 고려 말기 때 원나라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실용적 기술이 조선 초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천문학을 보죠. 자, 이 천문학은 조선 왕조가 상당히 강조했는데 왜 강조했냐면 그 당시 왕이나 황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어떤 그 변화를 보고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리고 하늘의 어떤 징조를 보고,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이 됐어요. 예. 특히 농사 짓는데 천문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절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별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고 절기를 판단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파종하고 어느 시기에 추수하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것이 왕의 역할이었어,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천문학과 관련된 보면 천체 관측기구로서 혼이와 간이가 이제 개발됐고, 자경루라고 해서 이제 수수 올리는 시계라고 있죠.
그래서 장영식이 개발됐다는데 이게 세계 세 번째로 만들어진 라고 해요. 지금은 그냥 흔적만 있어요. 그 다음에 앙부1구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앙부1구는 이제 그 일종의 해식이에요. 그래서 해식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 때까지 계속 사용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간이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반 사대부에도 집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송목용 들고 다니는 앙부1구도 있어요. 그래갖고 부채 밑에다 앙부1구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많이 사용됐던 것이 앙부1구였다. 그래서 이제 있고 추구기 있죠. 추구기는 세계 최초 강우량을 추칭하죠.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했던 거? 공법에서 연분 구등법이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인지 구형에서 이제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을 활용했다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이게 남아있진 않아요. 세조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이제 하고만 이제 전달되고 있어.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앙부1구거든요. 그럼 앙부1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기초일군거 어디서 펴보시냐면요. 1298페이지 펴보세요. 1298페이지. 일단 129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앙부1구가 있죠. 거기 보면 청동을 만든 앙부1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앙부1구가 후대용도 만들어졌는데 저기 보면 이 목재나 상하 이런 것도 만든 앙부1구가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그 129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앙부1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종 16년에 해시계인 앙부1구가 만들어졌다. 이 해시계 모양이 오목한 방구형, 가마솥과 같다고 해서 앙부1구라고 했으며 서울의 해종교와 종로 앞에서 설치하여 백성들이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동지의 하지에는 24계절 표시를 해놔서 13개 계절설 나타나고 이걸 수직으로 시간선을 그었는데 백성들이 알아보도록 했고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12지신을 그려놓았다. 그래갖고 이 앙부1구는 조선에 처음 만들었고 창덕궁에서 조선 후기에 만든 앙부1구가 보존되어 있는데 방구형의 대전 모형의 네 발로 있는 모양의 청동재이며 까만 칠에 은으로 상감한 글씨와 선들이 성명에 남아있다. 이거 창덕궁에도 있고 그 양반집 사대부대도 있고 들고 다니는 앙부1구도 있어요. 그리고 부채에도 그 끝에다 앙부1구 만들었고 그래서 낮에는 이 앙부1구가 나름대로 기능을 했죠. 근데 밤은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요? 밤은 거기 별자리를 보고 하는 거야. 별자리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앙부1구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구편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각각 보세요. 이 주침 부분을 중심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어요. 이것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태조 4년에 그 당시 이제 어디에 있었냐 평양성에서 고구려 천문도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 고구려 천문도를 약간 바꿔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철상영차 분야지도야.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뭐냐면 천문도죠 일종의. 천문도로서 별자리를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 당시가 어디 당시예요? 조선이 건국할 당시죠. 근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고구려 천문도가 평양성에 발견됐어. 그 의미는 뭐냐면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누가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 인정해준다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어떤 정당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청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또 만들어져요. 요게 이제 각 시대 왕들마다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기출 근거가 찾아서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298페이지 펴보세요. 자, 1298페이지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청상열차 분야 지도의 모습이 보이죠. 태조본도 있고 숙정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479번을 보면 자, 청상열차 분야 지도단 하늘의 모습, 청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어진 그림을 의미하는데 차는 목성의 운행을 기준으로 설정된 적도대의 12구역을 말하고 분야란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12로 나눈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천문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후에 태조부만 해도 세종 때도 만들어졌고 숙종 때도 만들어졌어. 계속 버전판이 계속 나와요. 그 관련된 내용이 481번에 있어요. 그리고 그 480번은 그 관련된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평양성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수능에도 나왔고 인구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맞힌 분들이 이제 예전에 최태성 선생님 강의 때 여기 나왔다고 맞췄다고 하는데 이건 뭐 최태성 선생님 강의 듣지 않아도 다 알만한 내용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EBS 강의를 많이 듣더라고요. 예, 초기 때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법을 보죠. 역법. 자, 역법은 칠정사단이라고 해서 유명한 역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천체 온도 정확히 계산을 했는데, 자, 예전에 역법이라는 건 역법은 이제 일단 역법을 먼저 설명. 역법이 뭐죠, 일단? 역법이? 역법은 일종의 달력이죠. 달력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행성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그 운행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역법은 우리나라에서 독자리 역법을 못 만들었어요. 예전까지는. 대개 이 역법은 어디에서 수입해왔어요? 중국에서 수입해왔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천문학적 기술이 별로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수학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려면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수학을 잘 못하니까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인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중국의 북경시하고 우리나라 북경시가 좀 달라요. 일각이 다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나라는 15분이 좀 늦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북경시가 1시라면 우리는 1시 15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그 일본의 동경시는 우리보다 몇 분 늦을까요? 일본의 동경시는 이게 30분이나 늦은가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제 그 독자적인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 고유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해방 이후에 동경시에서 같이 사용했죠. 그건 뭐냐면 미군정 때 같이 한다고 일본하고 같이 이제 했으니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요번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뭐냐면 북한의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맞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은데 왜냐 남북 간의 교류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시간을 맞춰야 되고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북한이 좀 그 경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약자니까 우리처럼 맞추자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시 쪽을 맞추는 게 민족의 자주성을 쌓는데 왜냐면 지금 동경시거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이 책력이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만 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이 해야 돼. 왜냐면 서로가 교류와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날짜를 통일돼야지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잘 살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중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책력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 천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월식이나 일식 같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식과 일식은 예전부터 중국이 알고 있었거든. 날짜까지 다 계산이 됐었어. 근데 날짜는 맞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냐면 그 일식이 일어날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식이 일어나면 이제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일식이 일어나면 거기에 하늘의 제사보다는 이제 일종의 쇼를 해야 돼요. 정치적 행사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딱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안 되니까 나중에 15분이 늦게 돼서 일식 형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관을 족치고 이제 뭐냐면 했는데 문제는 이 천문가도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중국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 거니까 이렇게 15분 늦은 거죠. 그냥 안 되겠다. 우리나라 시간을 맞춰서 뭐냐면 역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역법을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갖고 만든 것이 칠정산이에요. 그래서 칠정산이라는 거는 그 오행의 위치와 해와 달의 위치를 7개의 위치를 한다 해서 칠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의 수신력과 명의 내통령을 바탕으로 해서 칠정산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중국의 역법과 이스라엘 역법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갖고 만든 자주적인 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칠정산보다는 또 정확한 시연력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역법은 시연력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을미개혁 때는 서양의 역법을 받아들이죠. 달력을.
왜냐 서양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칠정사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냐 수능에는 나 한국사 능력에 자주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54페이지 펴보세요. 자, 54페이지 24번 문제를 이제 보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일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식 기록을 제대로 못 맞춘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뭐 굳이 한문 해석할 필요 없죠? 여기 보면 뭐가 보여? 칠정산이 보이잖아요. 예. 그 정도 한문은 다 읽을 수 있죠? 그럼 칠정산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칠정산의 그 의의를 쓰면 어떻게 쓸까요? 우리나라 실정에 만든 조선의 자주주 역법을 확립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의학 부분을 볼게요. 의학은 이제 고려기 때 이제 항약론이 등장하죠. 항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한 약자를 써가지고 고치자. 그래서 이것이 조선 초기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제 세종시대 때, 그 당시 이제 항약론에 입각해서 한약 직성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방유치, 태상요록, 그다음 신주모원록 이런 것도 있는데 한약록은 이제 한약 집성방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 의서와 중국의 의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제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실어놨고요. 그리고 그 당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모든 걸 다 실어놨어.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책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눈여겨볼 뭐냐면 그 태산요독에서 산부인과서 있죠. 이거는 부인들 있죠, 여자들. 그래서 산부인과와 관련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여자들 사망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 애 낳다 죽는 게 많아요. 예, 왜냐 의료 기술이 없고 의학 지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신주목록은 뭐냐면 원래 이 원나라 때 들어온 검시대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사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를 보고 그 사인을 밝히는데, 이게 원래는 원나라 때 무원록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무원록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곤쳐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게 만든 게 신주무원록이에요. 그리고 이 신주무원록을 또 곤친 게 중소무원록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원록이 있었고, 그 예전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그 법률가에 뽑는 시험에 율가에 뭘 본다고 했죠? 무원록이라는 과목을 본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망사건, 살인사건이 날 때 이 무원록을 많이 참고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쇄소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태종 때 이제 주자소, 개미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세조 때 갑인자를 주조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서적을 인쇄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서 편찬을 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농서예요. 예, 농서인데, 그래서 제가 농서를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농사지요, 뭐 농사집설, 금양자로, 농가집성, 뭐 삼일검제 쭉쭉 정리했는데,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예, 공무원 시험에 있는 걸 제가 뺏겨가지고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예, 참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농서집요를 보죠. 농서집요. 자, 농서집요는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농상집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농상집요는 어떤 책이냐면 원나라 시대 때 중국의 농서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이함이 소개를 했는데 저 하북 지방의 이제 농업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그 종합 농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맞지는 않지만 좀 맞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 이것이 이제 농상집요야. 그래서 이것을 이두도 번역했다고 해요. 이두는 뭐냐면 이제 음이나 이런 것들 훈을 빌려가지고 정리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밭가리와 보리, 밀, 재배 기술이었는데 이것이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죠. 농사직설 서문에 이 농상집요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포셈에 있어요. 신포셈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책하고 동일한 책이 또 있어요. 동일한 책이 아니라 같은 명칭의 그 농서가 있어. 다른 내용이지만 이거는 중종 때 농서집요라는 책이 있어요. 중종 때. 예. 그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농서집요 검색을 해보면 태종 때 내용은 안 나오고 그 중종 때 농서집요가 있고 공무원 교재에도 중종 때 농서집요가 있는 다른 책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걸 줄여서 농서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 농서집요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직설이죠. 이 농사직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예. 이거 맨날 한 3, 4년마다 걸려서 나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심부셈이나 국부셈에 자주 나오고 그랬던 건데, 자, 이 농사직설은 언제 만들어졌죠? 세종시대 때 만들어졌죠. 대개 이 농사직설이 나오면 농사직설 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다음 이양법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풍토와 농민의 경험을 통해서 만든 농서였다. 왜냐면 예전의 농서들은 되게 중국의 농서들 뺏겼거나 아니면 요약한 건데, 이건 우리나라 농서의 우리나라 풍토와 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특히 낭방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하삼도의 경험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방식 농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자세를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독자적 농법을 정리했고, 농박가지 요령과 파종법, 시비법, 농기구 같은 걸 기술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재민요술과 농사 집욕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형식과 구성에 영향을 받은 거야. 네, 형식과 구성에.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국 책에 농서인 재민요술과 농사 집용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전농법과 수전농법도 다 소개해줬어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전농법만 소개하고 수전농법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소개했다. 특히 수전농법은 강남농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양법도 이렇게 소개했어. 소개는 했는데 삽종법이라는 이름을 소개했는데 그렇게 권하진 않았어요. 거기서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가 이제 망할 수가 있죠. 가뭄이 들면. 자,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이 책의 문제점은 주로 하삼도 중심의 남방 농사를 경험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되게 이제 전라, 춘천, 경상도 농법을 강조. 왜냐하면 그 당시 위정자들은 되게 어디 출신이에요? 하삼도 출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경도, 평안도의 북방 농법들 되게 무시하고 천신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면 남부에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북부에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좋고 인구가 많죠. 그리고 북부 지역은 인구가 좋고 토지 넓죠. 그러면 남부 지역에서 한정된 토지에서 많은 노동을 들이는 방향으로 이제 농사 기법이 발달된 거고, 북방에서는 토지보다 노동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발달된 거죠.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남부는 뭐냐면 나쁘고, 아니 북부는 나쁘고 남부 농법이 좋다면서 북부 사람들은 남부의 어떤 농법들을 강요하는 형식 이렇게 이제 뭐냐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사직설이 농민들에 큰 도움을 줬냐? 학자들은 거의 도움이 안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처럼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갖고 보급시킨 게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뭐 품종이라든지 새로운 그 농사기법을 해가지고 보급시킨 게 아니라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정리한 거고, 그러니까 농민들 그 농소를 가지고 이제 알려준다고 농민들에게 말해봤자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 소용없었어. 그 당시에는. 다만 후대에 큰 영향을 줬죠. 왜? 이 농사직설을 보면서 조선 초기 때 농법이 어떤 걸 알게 됐잖아. 그래서 사료적 가치는 있지만 그 당시 실효성은 별로 없는 그 책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장록에 대해서 이제 성종시대 때 경기도 신흥지방의 농법을 강희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를 했고요. 농가 집성이라고 신속의 이양법 중심으로 수정농법을 소개했는데, 요거는 조선 후기 때 농법이죠. 그래서 좀 약간 보수적인 농법이에요. 농서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책과 비교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근거편을 좀 읽어볼게요. 1300페이지 펴보세요. 자, 1300페이지 보면 이제 농사직설서가 나오죠. 그거 좀 눈에 발려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눈에 발라두시고, 여기에 이제 단서가 나오죠. 태종께서 한번 잠깐 보세요. 일찍이 신하에게 명하여 옛날 농서에서 적실하게 쓰인 것을 말을 뽑아 항원호 줄을 붙여서 책을 만들고, 이 책을 인쇄 반포하여 백성을 가르쳐 농사에 심서게 됐다. 자, 요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예전에 기준으로 나왔던 말이. 요거 뭘 의미하죠? 농서집요. 그래서 예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87번을 보면, 농사직서는 우리나라의 농악의 성립을 만천하에 알린 농서였다.
그래서 이제 농사직설의 의미가 쭉 나오죠. 그래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농업정통과 농업기술 본격 정량 최초의 농서로서 우리 농학 연구의 큰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8번은 농사직설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재배법 그런 것들, 농사법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130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재민요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489번. 그 재민요술이 이제 형식과 구성 측면에서 농사직설에 영향을 줬는데, 그 재민요술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90번을 보면,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고려 말 때, 우리 농정을 중국의 농서, 특히 농사집요에 읽어야 했다. 농사집요는 옛부터 해왔던 하북 지역의 농업의 경험을 정리, 종합한 농서로서 밭농사, 농농사, 그 다음에 세형농법 같은 걸 수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농사, 병농사가 발달했고 연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상집요는 큰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적법한 농서가 필요했다. 이거 농사가 아니라 농상어 곤치세요. 그래서 이거 배경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자 지도서를 볼게요. 자, 491번 보면 세종 12년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집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간찬 농서를 편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초와 병호문들이 왕명을 저수한 농사직설은 중국의 대표적인 동서인 재민요술과 농상집요죠. 이것도 예, 농상집요의 등을 참고해서 경험이 많은 농민의 농사법을 수지어 정리를 만들었다. 자, 여기 앞부분은 농상집요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사직설을 만들었다고 해놓고는 여기는 또 뭐예요? 농상집요하고 재민요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참고해서. 이때 참고한 내용은 뭘까,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구성이죠. 구성과 형식을 참고한 거야. 예, 이거 구별하셔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농서는 벼농사를 비롯한 곡물류의 효율적인 재배법을 해설하면서 지방 간의 건농 지침서 활용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1302번에 보면 그 농사직설에 이제 그 경작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495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 근거들을 받고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08페이지 펴보세요. 108페이지. 일단 108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안 풀어봤죠? 예. 그래서 2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고 그럴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세종 때 중국과 아라비아 제작된 역법서를 바탕으로 가를 만들었으며 정확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손모양의 나를 회정교나 종묘 앞으로 설치하여 이정을 관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역법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거는 칠정산이죠. 칠정산. 그리고 이제 그 나와 관련된 거는 앙부일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가는 청상 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을 토대로 만들었다. 요거 답이 금방 나오죠. 여기 틀렸죠. 청상 열차 분야 지도는 언제 만들어졌던 이거는? 태조 때 만들었는데 이거는 역법이 아니라 천문도예요. 천문도.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가는 조선의 독자로 간칭한 천문자료를 수록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앙부일본 24절기를 표현한 13개 저유선을 이제 새겨 넣었고, 그 다음 나는 자기를 만들어지기도 하고 조선후기를 제작됐던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어요. 이건요. 나는 무지한 백성들의 시각을 해당하는 동물의 형상을 새겨 넣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동물의 형상을 12지상을 새겨 넣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이건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지금 풀어보죠. 보기의 문헌 중에 상업종 농업에 주장한 것은, 자, 일단 상업종 농업은 조선 후기 때는 간홍소초하고 우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홍소초하고 우서. 그래서 이제 우서는 누가 썼죠? 유수훈이 썼죠. 그래서 이제 유수훈이 이제 문답자 형식으로 해서 서술됐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해서
전반적인 개혁을 제시를 했고, 주로 이제 토지제도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개혁과 기술 혁신을 주장했고, 이런 것들이고, 가농소초는 누가 썼어요? 박지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수리조합의 설정과 토지 소유 문제 같은 걸 다뤘고요. 농구를 독립된 항목으로 이제 처음 서술했고, 그리고 조선 고유의 농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들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조선시대 때 그 농구 중에 호미 아시죠? 호미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근데 호미가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농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미가 상당히 편리해야 돼. 그래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고 이렇게 제초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갖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제초기보다는 호미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해갖고 그 미국에 보면 거기 이제 많이 팔린다는 그 농기구 중에 하나가 한국에 호미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 호미가 우리나라 독자적 농기구라는 걸.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직서, 농가직서는 좀 약간 보수적인 거야. 그 이항법 소개나 이렇게 하고 좀 농업법만, 농농사 농업법, 반농사 농업법, 요 정도만 하지 뭐 상업적 농업을 가르쳐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답이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이제 볼게요. 자, 4번은, 다음 글을 읽고 기획의 책을, 이름을 쓰고, 니은의 삽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10자 이내에 쓰시오. 이 농법을 피하도록 한 이유를, 20자 이내에 쓰시오. 요번에 기출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죠. 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농소를 창고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을 체계하던 농소를 만들러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우리나라 독자적인 체계적인 농소를 추구했는데 이 책은 15세기 국왕의 명예 간찬 농서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농사직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거기 삽정법이 나오는데 삽정법은 뭘 말하냐면 일명 모내기법, 이항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항법은 위험한 재배법이니 피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항법은 소개했지만 권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이항법은 모를 길러서 옮겨 심는 법인데 이게 대표적인 수정농법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농법은 항상 물을 가둬 넣어야 돼. 근데 물이 우리나라에서는 강우량이 많지만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 달라 계절에 따라. 그래서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가 있죠. 언제? 그 장마철. 근데 이 장마철에 쏟아진 물을 가둬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둬놓으려면 뭐예요? 저수지가 필요하죠. 근데 저수지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수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밑줄친 한 편의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책에 거기 책에 이렇게 안 쳤네. 한 편의 책을 좀 주세요. 여기 뒤에.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아까 설명한 농사직서의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 농사직서의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 농사직서하고 이제 관련된 걸 보면요. 자, 우리나라 독자적 농법을 정리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농업, 잉업, 축산, 양장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했다. 아니에요. 왜냐면 농사직서는 이게 좀 보수적인 농법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반농사와 농농사의 정통적인 그 어떤 그 기법들만 정리했지 뭐 거기에 축산이나 양장 이런 것들을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나 홍만선의 산림경제와 관련된 내용일 거야. 조선 후기 때 농소를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중국의 재민요술을 참고해서 편찬했다. 예, 맞죠? 재민요술.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내용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구성과 형식을 참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강남 지방에 발전한 쌀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자, 중국의 강남 지방의 발전 쌀농사 중심이 아니죠. 중심. 쌀농사 외에도 수전농법 외에도 뭐죠? 한전농법도 같이 소개했어. 그러니까 논농사, 반농사도 같이 소개했죠. 균형적으로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중심이란 말이 틀리다.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기획과 디귿이죠. 이거 잘못 보면 이제 뭐냐면 문제가 벗어날 수 있는데 오답 처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오답을 좀 약간 기획, 디귿, 니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제 쉽게 답을 또 유출시킬 수 있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게 잠깐만 요번 기출문제 집어넣는데 여기 110번 문제 볼게요. 예.
거기 110페이지 6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뭐와 관련된 거죠? 농사직세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에 해당한 책 이름을 순서대로 쓰고 그리고 디귿의 농법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자,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고 옛부터 성황이 이를 힘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태종께서 일찍이 유신에게 명하시어 옛날 농서로서 적실하게 쓰인 말을 뽑아서 항원으로 줄을 붙여 판각하도록 했다. 항원은 이두죠. 자, 이건 뭘까요? 농서, 집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거기에 니은에 들어갈 책은 뭐가 될까요? 농사, 직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의 농법이 뭘까요? 벼 품종에 이름벼와 늑보가 있는데 경종법에서는 물가리, 마른 가지는 학명,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갈 곳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이항법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법이란데 자, 김매기가 쉽고 수확량이 많고 강작 이항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부족할 경우 단점이 뭐죠? 가뭄이 들면 위험하다.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이제 병행해서 문제가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게 17년 기출문제 요와 유사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17년 기출문제가 자주 이렇게 요번 문제 많이 나오고 겹치는 것 같아요. 재작년 모의고사 제가 냈던 문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 이 문제를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내가 총괄평가를 어디다 적어놨더라?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어디가 없어졌네, 갑자기? 아, 참.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몇 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밤에 적어놨는데, 어제 적어놨지? 왜 이게 없어졌지, 갑자기? 적어놓은 게? 좀 이따 제가 찾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아, 그래요? 아, 여기 있네요. 예. 63페이지에 47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가와 나는 조선시대에 편찬한 농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서의 명칭을 써보고 편찬 배경을 한 줄이나 써수해 보시오. 그리고 가의 경작 방식을 말해보고 나의 경작 방식이 널리 보급되기 어려웠던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 이제 문제 보면 가와 나 사전은 조선시대 때 농서인데 이 농서의 명칭이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이거는 농사 직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직설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한번 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배경은 농사 직설 편찬 배경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의 경작 방식은 이제 올범 수세미라고 했어요. 올범 수세미. 그래서 그 수사미는 이제 여기 쭉 보시면 되지만 그 추수에 녹물 되기 쉬운 기름진 논을 골라 거울을 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름을 넣고 상수에는 썰대와 세로와 가로를 평평하게 해서 여기 쭉쭉 내용이 있는데 이건 올범 수세미라고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모내기법하고 관련되죠. 모종법이라고 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뭄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논에는 그래서 했다. 2월 하순에 3월 상수까지 심을 수 있다. 논의 10분의 1을 기르고 나머지 물을 옮겨 그 심은 곳을 말한다. 이렇게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요번에 기출 나온 거 있죠. 요 기출 예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기출 예문에 나와 관련된 사료 있죠. 그걸 약간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농수의 명칭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작 방식 명칭, 이항법,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도 여기 나와 있죠. 단점 같은 거.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는 왜 써야 되겠어요? 그 당시 모내기법은 소인실이 부족해서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뭘 보냐면요. 조선시대 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조선시대 해와는 편의상 제가 이제 뭐냐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후기까지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전 오래된 기출문제 객관식 때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도 그림과 함께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해야사 부분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요. 자, 15세기 때 그림의 종류를 보면, 이 15세기 그림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뭘까요? 전문 도화서에 소속된 학원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인학에서 사대부들 있죠. 이 사대부들이 어떤 마음의 수양 차원에서 그리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림의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종류의 그림은 이제 시대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볼게요. 자, 15세기 때 그림을 보면 이제 하오나와 문인화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하오나는 도화서 소속의 하원들 그림이죠.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안견의 몽유도운도예요. 그 밑에 사진 보이시죠? 그 몽유도운도는 그 북송의 원체호풍에 이제 반영을 받았다는데, 그 신선이 거주하는 이상세계 낭만적을 모사를 했고, 그다음 구도가 웅장하고 필치가 씩씩하여 풍경이 보는 이들을 압도당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앙평대군의 꿈속에서 봤던 그림을 봤던 내용을 그림으로서 표현된 것이 몽유도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인화로서 이제 15세기 때 유명한 게 그 한국사 능력에도 많이 나온 강희안의 고상간수도가 있어요. 그 밑에 보이시죠? 그 선비가 이제 수면을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에 잠겨있는 모사를 이제 인문의 내면적인 모습들을 표현했다. 그런 것들이고, 시험 문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조도다 해갖고 소나무, 대나무, 산수화, 이런 것들을 그렸던 강희맹, 이런 사람도 있다. 자, 15세기 학부의 특징은 고상한 생활 철학이 반영되어 있고, 필치가 심차고 구상이 간결되고, 그 다음 중국의 궁중학파인 북송하원의 원치학풍이나, 중국의 역대학품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했다. 그래서 후배 일본의 무르마치 막부 때 미술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세종 때 일본에 건너간 그 사람 중에 거기 이제 그 원치학품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이승훈하고 문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미술에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16세기 그림을 보죠. 16세기 그림은 다양한 그림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연 속의 서정적 아름다움과 개성 있는 학풍도 있고 강한 필지의 산수화도 있고요. 그다음 사곤자 해갖고 이제 선비들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류의 하풍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원화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상제라는 사람이 있어. 이상제는 노비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도화원에 소속된 노비 출신으로서 나중에 이제 양인 됐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그 학풍들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의 그림을 많이 모사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것이 송화보울도라는 글이 있는데, 바위 틈에 뿌리를 받고 모진 바람을 이겨내는 늙은 소나무를 통해서 강인한 정신있게 기계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작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중국 작품을 뺏긴 거야.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인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항이라는 사람이 있어. 왕실 출신의 이제 화가들, 왕족 출신의 화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를 자주 그리는 이정. 그 다음에 이제 항진증이나 포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심사인당 아시죠? 이의 어머니 신사인은 초충들어 해가지고 풀과 벌레를 소박하게 그린 그런 그림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7세기 들어와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신상정과 강세한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화가로서. 그 다음 대표적인 화가가 또 그 김명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신사회당으로 갔다가 일본 하단에 큰 영향을 줬다.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 18세기 때는 진경산수화가 이제 발달됐죠. 진경산수화 발달됐던 배경은 조선 종화주의라고 이제 여겨봤어요. 예전에는 이제 산수화를 그리면 이상적인 모습들을 그리거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산수를 그렸어요. 상상을 그린 거죠. 근데 이제 진경산수화는 우리의 산천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적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조선중화주의를 반영했다 보고 있어요. 조선중화주의는 뭐냐면 명청 교체를 하면서 이제 중화의 정통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야? 명이 망하면서 조선한테 온 거죠. 그래서 조선도 정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와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수를 직접 그리는 진경산수가 발달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경산수의 배경을 보면 조선 후기의 사상계에 주도했던 성리학이 조선화 형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이라는 사람이죠. 정선의 그림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그래서 여긴 제가 이게 원래 신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칸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신어놓지 않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거기 그 이황 제색도나 금강 정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금강사의 모습과 이황사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것들이 제품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그 정선을 출版진경산수들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도죠. 김홍도는 생활풍속도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정조 때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할 때 정조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민중들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김홍도에게 시켜가지고 생활 풍습도 같은 걸 그리게 해서 민중들의 어떤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고 국정에 참고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도 유행했죠. 풍속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심윤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심윤복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냐면 야동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욕만 얻었던 사람이 일제시대 이후에 이제 높은 가치를 받으면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19세기 들어가면 다시 복고적인 학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경산수화가 이제 쇠퇴하고 예전처럼 이제 뭐냐면 간념적이고 이런 것들 그리기 시작해. 자,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안도. 이 세안도는 그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이 김정희가 이제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이제 저리에 빠졌을 때 그렸던 그림이 세안도야. 이 세안도는 뭐냐면 소나무를 그린 거죠. 소나무. 이 소나무는 겨울에도 뭐예요? 파닥파닥하게 살아남죠. 그래서 진정하게 굳센 사람은 어려울 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나무처럼 거울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소나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처럼 자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로서 세안도를 그린 거죠. 이건 진경산수화가 아니라 간념화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세안도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서문 쓰고 그걸 일종의 뭐냐면 댓글을 좀 원했나 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파견해갖고 중국에서 그 세안도를 보고 그 문인들이 아는 문인들이 그 밑에 다 댓글로 달아줬어. 그래서 그림보다도 그 댓글이 많아. 그래서 이 세안도 되게 유명한 거다. 그 다음에 거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대원군, 흥성대원군. 흥성대원군이 난초를 잘 쳤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난초를 그리다고 얘기하지 않죠. 친 거죠. 난초는 이제 뭐냐면 이 난초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치는 게 마음의 수양이 돼야지 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으면 이 난초의 그림은 흩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대원군이 난초를 잘 쳤고 하원화 출신으로서 유명한 게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예전에 한번 영화 소재도 됐던, 근데 이 사람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술과 여자가 옆에 끼고 그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다는 거.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봤어요. 예. 제가 뭐 미술사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시험용으로만 좀 약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이거 어디 갔나? 107페이지 펴볼게요.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잠깐만. 이거 여기 있네. 107페이지 그 1번 문제 있죠? 자, 조선시대 그림의 경향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이제 관련 문제가 있는데 15세기에 진취적이고 발랄한 분위기를 반영해요. 사군자 같은 뛰어난 화가가 발출됐다. 사군자의 뛰어난 화가가 맞죠? 자, 16세기는 간결한 호방한 필체로 자연 속에 파묻혀 깊이 사색에 빠진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려냈다. 자, 요거는 네, 맞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송화보울도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송화보울도.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꾸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이거 다시 할게요. 지금 옳은 거를 제가 헷갈렸어. 틀린 거는 헷갈렸는데, 자, 틀린 걸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잘못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자, 1번을 보면, 그 사곤자가 나온 것은 15세기가 아니라 16세기 때요. 예,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16세기 때 거기 깊은 사색에 빠져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그린 거는 15세기 때 강희안의 고상 가수죠. 송화 볼도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은 17세기 때 산수화가 유행했으며 특히 김명국이 일본 하단에 영향을 미쳤죠.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땐 진경산수가 등장했고 김홍도와 16복에 의해서 해화사의 절정. 이거는 18세기 때 얘기야. 오히려 19세기 때는 진경산수가 쇠퇴하고 복구적인 학풍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세안도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맞는 거니까 한 3번을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1, 2번 맞는다 식으로 넘어갔는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예술과 관련된 기출을 풀어봤고, 그러면 총괄평가 문제를 딱 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총괄평가가 이 그림이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날아간 것 같네. 잠깐만요. 이거 어저께 밤에 여기 적어놨는데 적어놨는데 어디 날라갔네요. 이거 각자 찾아서 보시고요. 예. 여기 좀 쉬었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갈게요. 예.